아버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믿어주세요. 여기서 나쁜 냄새가 나요. 이게 어디서 장사 망칠 있어? 당장 안 나가! 잠깐, 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아빠 일할 때 나던 냄새예요. 지금도 목이 따가워요. 어디 가려는 겁니까? 그거 먹고 강아지 해피가 죽었어요.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따봉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 구역의 끝자락이었어요. 굴착기가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 콘크리트 조각과 녹슨 철근이 나뒹굴었습니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골목 한가운데 낡은 국밥집만 마지막처럼 남아있었죠. 빛바랜 간판은 색을 잃었고 미닫이 문은 바람에 덜컹거렸습니다. 그 골목으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소리 죽여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차체는 주변과 너무 어울리지 않아 그 자체로 위압이 되었죠. 차문이 열리고 단정한 코트를 입은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에 내려섰습니다. 한영철 회장이었습니다. 그와 늘 붙어 다니던 경호원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비서실장 한 사람만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골목을 살피고 있을 뿐이었죠. 영철은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점심 장사가 지나간 오후의 가게는 한산했고 구석에 일용직 노동자 몇 명만 늦은 끼니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말없이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의자는 낡아 삐걱거렸고 테이블은 투박한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영철은 손끝으로 테이블을 쓸었습니다. 구수한 육수 냄새가 코끝을 타고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영철의 눈동자가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10년 전 그 자리에서 영철은 집을 나간 아들과 마주 앉았었습니다. 고집센 부자는 늘 싸웠지만 그 허름한 국밥집에서는 이상하게 말이 줄었습니다. 뜨거운 뚝배기 하나가 둘 사이를 겨우 이어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아들은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모진 말을 남기고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그 후로 영철은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혼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와서 혼자 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골목 반대편 끝에서는 작은 하율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율은 얇은 점퍼를 입고 밑창이 다 다른 운동화를 끌듯이 걸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마구 흩뜨렸지만 하율은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율은 그 국밥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을 때 월급날이면 손을 잡고 데려가던 곳이었으니까요. 하율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 냄새가 그리워서 그곳을 찾곤 했습니다. 따뜻한 육수 냄새는 아빠의 손길을 떠올리게 했죠. 골목 입구에서부터 코를 킁킁거리던 하율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저씨가 오늘은 파를 더 많이 넣었나 봐. 돼지한테 냄새가 많이 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방솥 안의 풍경이 하율의 콧 속에서는 마법처럼 훤히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하율이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눈을 감고 냄새를 들이마시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따뜻한 냄새 아래로 차갑고 비릿한 냄새가 섞여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쇠붙이를 갈아 넣은 듯한 냄새, 피보다 더 비릿한 냄새,
목구멍을 찌르는 독한 냄새였죠. 하율은 그 냄새가 무엇을 뜻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율은 미닫이 문을 부서질 듯 열어젖히며 들어와서는 영철 앞에 놓인 뚝배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순간 텔레비전 소리와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로 채워져 있던 가게 안이 얼어붙었어요. 영철은 허공에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춘 미동도 없는 자세로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 제 뚝배기를 막아선 작은 하율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하율은 이 거대한 노인이 뿜어내는 기세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뜨거운 뚝배기 쪽으로 얼굴을 바싹 가져다 댔어요. 믿어주세요. 여기서 나쁜 냄새가 나요. 구석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덩치 큰 손님 하나가 불쾌하다는 듯 혀를 찢찢 찼어요. 아, 뭐야. 밥 먹는데 재수없게. 애가 뭐라는 거야?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도 먹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짜증스럽게 거들었죠.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란 사장이 허둥지둥 주방에서 기겁을 하며 뛰어나왔어요. 사장은 눈을 부릅뜨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하율을 향해 호통을 쳤어요. 이게 어디서 장사 망칠 일 있어? 당장 안 나가? 사장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하율의 얇은 팔을 억지로 잡아 끌려 했지만 영철이 천천히 한 손을 들어 그 행동을 묵직하게 제지했습니다. 사장이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고 영철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은 오직 하율의 창백한 얼굴만을 뚫어지게 향해 있었어요. 하율의 커다란 눈망울은 낯선 어른들의 호통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죠. 겁을 먹거나 당황한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아빠 일하는 데서 나던 냄새예요. 지금도 목이 따가워요. 하율이 말을 마치자마자 주방 뒷문 쪽으로 빠져나가려던 알바생이 등을 돌리다 영철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알바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몸이 굳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은 순식간에 뒷문 앞을 가로막아 섰어요. 어디 가려는 겁니까? 알바생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액정이 켜진 화면 위로 메시지 창 하나가 선명히 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폰을 주워 영철의 눈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영철의 표정이 눈에 띄게 차갑게 굳어갔어요. 그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하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주방에 있는 오빠가요. 며칠 전에 밖에 버린 음식에서 났던 냄새예요. 그거 먹고 강아지 해피가 죽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철은 고개를 돌려 하율을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율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영철의 입술은 오래도록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영철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서늘하고 묵직한 쇳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이거 단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봉인해서 포장해. 지금 당장. 비서실장은 어떤 질문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다가와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통째로 들어 단단한 용기에 밀봉하기 시작했죠. 사시나무 떨듯 주저앉은 알바생과 영철의 앞을 굳건히 막아선 작고 낯선 소녀. 영철은 뚜껑이 닫히는 뚝배기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보았던 알바생의 휴대폰 화면이 붉은 각인처럼 맴돌고 있었죠. 화면에 떠있던 발신인은 평범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철의 곁을 지키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결코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될 비밀스러운 단어였으니까요. 10년 전 아들을 밀어냈던 바로 이 낡은 자리에서 누군가 이번엔 무시무시한 계획으로 영철의 목숨을 조용히 끊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최상층. 영철의 거대한 집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맴돌았습니다. 영철은 그날 수거한 뚝배기를 사내 감사팀이나 내부 연구소에 넘기지 않았어요. 만약 내부 소행이라면 사내망을 타는 순간 모든 증거가 조작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영철은 수십 년간 은밀히 관리해온 외부 독립기관 3곳에 뚝배기를 나누어 의뢰했습니다. 철저한 익명이었습니다. 며칠 뒤 두꺼운 봉투 3개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1차 분석 수치는 미세하게 달랐지만 정밀 2차 교차 분석 결과는 3곳 모두 동일했습니다. 급성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고농도 독성 화학물질. 영철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끝을 쥔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떠올리며 혼자 무방비하게 앉아있던 그 식당에서 말입니다. 냄새를 맡고 달려든 그 조그만 꼬마가 아니었다면 그 초라한 식당 바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안도감보다는 자신을 노린 사리가 턱 밑까지 다가왔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철은 의혹의 뿌리를 뽑기 위해 보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사기관 개입 없이 조용히 출처를 쫓을 수 있는 외부 전문 브로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몹시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지시하신 2차 정밀 역추적 검사는 진행이 어렵겠습니다. 영철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진행이 어렵다니. 작은 문제라면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았나? 그게 아닙니다. 어제 오후 늦게 다른 분이 먼저 연락하셔서 의뢰를 전면 취소하셨습니다. 관련 샘플도 모두 자체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요. 영철의 목소리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분이? 내가 직접 지시한 사안을 누가 함부로 취소한단 말인가? 비서실이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본사 직통 내선 번호라 저희도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취소하려면 의뢰 코드를 알아야 하는데 그 코드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아무 대답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비서실은 결코 이 비밀 루트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영철 본인만 아는 극비 연락망이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비서실을 사칭하고 본사 내선 번호까지 해킹해 영철의 수족을 완벽하게 잘라버린 겁니다. 곁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흑빛이 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희 쪽 외부 검사 라인 전체가 이미 누군가에게 막혀버린 것 같습니다. 영철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분노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배신감과 한 사람을 향한 치명적인 의심이 맹렬하게 자라나고 있었죠. 그날 밤 사설 경호팀은 변호사를 동반한 채 알바생을 참고인 보호 명목으로 비공식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그는 오히려 스스로 모든 걸 털어놓겠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철은 넓은 마호가니 책상 너머에서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얼음장 같은 눈동자로 알바생을 직시할 뿐이었어요. 그 숨막히는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알바생이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 회장님, 식당 오면 무조건 음식에 약 넣으라고. 그리고 뒤도 보지 말고 나가. 그렇게 말했어요. 알바생은 두 손을 싹싹 빌며 외쳤습니다. 진짜야. 나 그거 사람 죽는 독인지 진짜로 몰랐어. 그냥 기운나는 비싼 약이라고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아주 높은 사람이니까 꼭 음식에 넣어주라고 나한테 돈 많이 줬단 말이에요. 나 살려주세요. 영철이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며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얼굴 사진을 너에게 보낸 자가 대체 누구냐? 알바생이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을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쓱 밀어보냈죠. 액정 화면에는 대포 통장으로 입금된 거액의 송금 내역과 짧고 건조한 지시 메시지가 선명했습니다. 영철은 바닥에 떨어진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발신인의 이름란에는 사람의 이름 대신 JK홀딩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영철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JK홀딩스? 그룹 내부의 극소수 고위 임원들만이 비밀스럽게 사용하는 해외 비자금 통로의 이름이었죠. 길길이 날뛰는 분노보다 내부 깊숙한 곳에서 자신을 노렸다는 사실에 그 얼음처럼 차가운 무표정이 지하실의 공기를 더욱 소름 끼치게 조여오고 있었죠. 며칠 후 영철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재개발 구역의 낡은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 작고 당돌한 하율을 직접 찾기 위해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하율의 행방을 묻자 사장이 대파를 썰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휴, 그 골칫덩이 꼬마예요. 요즘도지 심심하면 식당 앞을 얼쩡거려요. 돈도 없는 게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냥 문 밖에서 고기 냄새만 한참 코 킁킁대다 가버린다니까요. 전에 한번 쫓아내려다 물어보니까 아빠 생각나서 온다나 뭐라나. 참나 불쌍하기도 하지. 그 어린 게 혼자 뭘 먹고 사는지. 사장의 무심한 말에 뒤돌아서려던 영철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냄새만으로 곁에 없는 아빠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아이. 그 애처로운 모습이 어쩐지 영철 자신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영철 역시 이 초라한 국밥집 냄새를 맡으며 모진 말로 쫓아냈던 아들을 미치도록 떠올렸으니까요. 영철이 먹먹함을 누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은 누구요? 왜 아이 혼자 거리를 떠도는 거요? 저야 자세히 모르죠. 옛날엔 부녀가 손잡고 와서 밥을 먹고 갔는데 요즘은 애비는 당체 안 보이고 저 어린아이 혼자만 떨면서 골목을 오더라고요. 더 물을 것이 없어진 영철은 무거운 걸음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차갑게 식은 차에 오르기 전 영철이 비서실장에게 아주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 아이, 이 동네 바닥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비서실장이 의아한 듯 고개를 숙이며 되물었죠. 단순한 사례라면 저희 선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이 매서운 바람이 부는 빈 골목을 한참 응시하다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찾아. 내 눈앞에 데려와. 차에 올라탄 영철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지친 얼굴 위로 지하실에서 보았던 알바생의 휴대폰 화면이 자꾸만 환영처럼 어른거렸습니다. 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대성그룹 본사에서 오직 최상무의 넓은 집무실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길 끔찍한 문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경쟁사 임원과 몰래 만난 기록, 회사 돈을 빼돌려 숨겨둔 내역, 그리고 그룹의 핵심 자산들을 헐값에 넘기려는 계약서들이었죠. 정막을 깨고 대포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최상무가 화면의 번호를 확인하더니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낚아챘어요. 됐냐고? 아니, 아직이야. 변수가 생겼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그는 짜증스럽게 내뱉고는
거칠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뱀처럼 서늘했습니다.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바닥을 기던 젊은 자신을 거두어 지금의 자리에 앉혀준 은인은 바로 영철이었습니다. 최상무 역시 그 깊은 은혜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영철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영철을 죽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기억력을 흐리게 만드는 약을 아주 조금씩 먹여서 영철을 치매에 걸린 노인으로 만들 생각이었죠. 천천히 티나지 않게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깐깐한 외부 감사팀이 회사 장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엔 더 많이 넣어. 그는 알바생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영양제가 아니라 치사량에 가까운 독으로. 서서히 빼앗는 대신 단숨에 끝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겁니다. 그날 국밥은 평소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무리수가 완벽했던 그의 판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죠. 최상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은밀하게 회사의 등에 칼을 꽂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과 일거리를 경쟁사에 몰래 넘겨주고 그 대가로 어마어마한 뒷돈을 챙겨왔죠. 문제는 이번에 회사에 들이닥친 외부 감사팀이었습니다. 깐깐한 감사팀이 회사 장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영철에게 보고되는 순간 가장 먼저 쇠고랑을 찰 사람은 바로 최상무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살 길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늙은 영철을 오늘 당장 죽이거나 의식불명으로 만들어버려야 했습니다.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그 권력은 2인자인 자신에게 넘어올 테고 그러면 그 귀찮은 감사팀을 단칼에 쫓아낼 수 있으니까요. 회장이 쓰러져 회사가 발칵 뒤집힌 틈을 타서 돈 되는 회사의 알짜배기 재산들을 전부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수백억을 챙겨 해외로 도망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돈으로 쉽게 구워 삶은 식당 알바생 하나면 아주 흔적도 없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굴러먹던 쥐방울만 한 어린아이 하나가 불쑥 나타나 그 완벽했던 배신의 판을 통째로 엎어버린 겁니다. 날이 밝자마자 최상무는 단정한 차림으로 영철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룹 총수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충직한 임원의 표정이 완벽하게 덧씌워져 있었죠.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영철이 결제 서류를 넘기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걱정을 그리 해주다니. 고맙네. 영철은 직접 내린 커피를 조심스레 담아 최상무의 앞으로 스윽 내밀었어요.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아주 무심하게 덧붙였죠. 이 넓은 회사에 내 곁을 지키는 건 이제 자네밖에 없네. 최상무가 두 손으로 커피잔을 받아들며 희미하고 번듯하게 웃었습니다. 커피를 마신 최상무가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문득 궁금해서 여쭙습니다만 그날 국밥집에서 소란을 피웠던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셨는지요? 영철의 시선이 자신의 찻잔에 머문 채로 짧게 되물었어요. 그건 갑자기 왜 묻는가? 아, 그냥요. 요즘 아이들 영악해서 노파심에 여쭤봤습니다. 최상무는 너털 웃음을 남기고 정중히 인사한 뒤 집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마자 영철이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그의 미간이 무섭게 찌푸려지며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죠.
순수한 걱정일까요? 아니면 찔리는 자의 초조한 확인일까요? 산전수전 다 겪은 영철은 섣불리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의심의 조각들이 자꾸만 목구멍에 걸려들고 있었죠. 영철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아 안주머니에서 알바생이 압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시를 내린 발신인 이름 JK홀딩스를 오랫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철의 거칠고 메마른 숨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갈랐어요. JK홀딩스는 그룹 내부의 극소수 고위 임원들만이 아는 해외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이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영철 본인을 제외하면 그룹 내에 단 3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사람 중 영철의 당일 비공식 외부 일정이던 국밥집 방문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오직 비서 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최삼무한 사람뿐이었죠. 의심의 화살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철의 거칠고 메마른 숨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갈랐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람을 거두고 키운 게 아니라 내 목을 가장 먼저 물어뜯을 끔찍한 괴물을 키웠구나. 영철은 여전히 그 참담한 진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통해 증거를 더 철저하게 영혼의 바닥까지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최상무의 최근 비공식 동선을 추적하고 비밀 회동 기록, 차명 계좌의 지분 이동, 그리고 기밀 자료가 유출된 정황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대조해 나갔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질수록 흐릿했던 배신의 진실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해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리와 흑막의 중심에는 정확히 최상무가 서 있었죠. 모든 진실을 확인한 영철이 붉게 충혈된 눈을 감고 서류철을 무겁게 덮어버렸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최상무에게 급한 보고가 연이어 날아들었어요.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본사 비서실과 사설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그 꼬마 아이를 미친 듯이 뒤지고 있답니다. 뭐야? 한낱 동네 꼬맹이 하나 찾자고 그룹 정보망을 돌린다고? 네.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아이를 데려다 직접 보호하려는 것 같습니다. 최상무의 행동이 멈췄어요. 만약 피도 눈물도 없는 늙은 회장이 그 아이를 완전히 자기 품으로 데려간다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그 맹랑한 꼬마는 식당에서 알바생의 얼굴을 똑똑히 봤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건네준 약의 냄새와 쓰임새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바생의 자백만으로도 불안한데 그 냄새를 기억하는 아이의 생생한 증언까지 경찰에 들어가면 최상무의 목이 매달리는 건 시간 문제였죠. 아이가 영철의 거대한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 그날 본 것을 전부 쏟아내는 순간 모든 계획은 끝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장님보다 우리가 먼저 그 아이를 찾아내. 최상무의 눈동자가 탐욕과 살기로 시퍼렇게 빛났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낚아채서 아주 먼 곳으로 치워버려. 무거운 정막이 저택을 짓누르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영철은 모든 조명이 꺼진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는 굳게 잠겨있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꺼내들었죠. 단정한 교복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해맑게 웃고 있는 소년, 바로 하나뿐인 아들의 앳된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을 끔찍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영철이 가문의 수치라며 결사반대하는 평범한 여자와의 결혼을 고집했죠. 영철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해 그들의 앞길을 잔인하게 막아섰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들은
모든 권리와 재산을 버려둔 채 빈손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지독하게 싸우던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마주 앉아 밥을 밀어 넣었던 곳이 바로 그 허름한 변두리의 국밥집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던 아들의 등 뒤에 대고 영철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밖에서 굶어 죽어도 다시는 내 앞에 그 얼굴 나타나지 마라. 도끼 어린 아비의 그 끔찍한 선언 이후로 아들은 정말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철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영철의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사진 속 아들의 환한 얼굴을 아프게 쓸어내렸어요. 그때 모진 말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대신 이 못난 아비가 딱 한 번만 져주고 널 잡았더라면. 텅 빈 서재에 늙은 아버지의 물기 어린 독백만이 허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서재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늘 들고 오던 두꺼운 서류철 대신 몹시 얇은 종이 파일 하나만이 위태롭게 들려 있었죠. 비서실장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을 떼는 것조차 극도로 주저했습니다. 불길한 기류를 본능적으로 읽어낸 영철이 서늘하게 명령했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무슨 일인가? 비서실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어요. 회장님, 제가 지난 며칠간 그 꼬마 아이의 뒷조사를 하던 중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비가 몹시 내리던 밤에 도련님과 며느님께서 그만 빗길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현장에서 순간 의자에 기대어 있던 영철의 전신이 벼락을 맞은 고목처럼 굳어버렸어요. 누군가 목구멍을 거칠게 틀어진 것처럼 컥컥거리는 숨소리 외에는 아무런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죠. 영철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뻗어 비서실장이 내미는 얇은 종이 파일을 가까스로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사정없이 바스락거릴 정도로 두 손과 어깨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참담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며 덧붙였어요. 이 치명적인 부고가 한 달이나 늦어진 건 경찰의 연락을 가장 먼저 받은 최상무의 비서 라인에서 회장님께 알리지 않고 고의로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철의 귀에는 비서가 내뱉는 최상무의 악행 따위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초점 잃은 눈으로 아들의 이름 석자와 사망 일시가 쾅 박혀 있는 차가운 사망 진단서만을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소리 없이 물러가고 거대한 서재에는 종이장처럼 구겨진 영철 홀로 남겨졌습니다. 서류 파일은 책상 위로 힘없이 떨어졌어요.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어두운 허공만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그날 밤 재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총수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그저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10년의 긴 시간 동안 영철은 속으로 수천 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을 뿐 바깥 고생을 겪다 보면 언젠가 뉘우치며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었죠. 그러나 자신이 평생을 바쳐 기다리던 아들은 한 달 전에 차가운 길바닥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다름없다 믿었던 최상무는 그 처참한 부고를 가장 먼저 전해 듣고도 한 달이나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린 새벽이었습니다. 영철은 코트 하나만을 걸치고 비틀거리며 스스로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았어요. 차량이 매서운 새벽 공기를 뚫고 향한 곳은 아들의 마지막 주소지인 낡고 빈곤한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영철이 비탈진 골목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온실 속 화초 같았던 귀한 아들이
이 초라한 산동네에서 무려 10년을 짐승처럼 견뎌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처절한 삶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죠.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걷다 보니 어둠 속에서 익숙한 간판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며칠 전 그 낡은 국밥집이었어요. 영철이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 아들이 늘 앉았던 그 창가 자리를 돌부처처럼 바라보았죠. 죽은 아들도 고단한 퇴근길에 수없이 이 식당 앞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리워 몰래 저 구석 자리에 앉아 뜨거운 국밥을 눈물과 함께 삼켰을지도 모르죠. 국밥 냄새를 맡으면 아빠 생각이 난다며 울먹이던 작은 하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철이 붉게 짓무른 눈시울을 소매로 거칠게 감추며 아들의 진짜 마지막 거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의 가장 깊은 곳, 철거 직전의 흉물스러운 폐상가 앞. 영철이 곰팡내가 진동하는 어두운 지하방으로 조심스레 들어섰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방은 뼈가 시리도록 고요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시멘트벽 한쪽에 멈춰 섰어요. 누런 테이프로 아슬아슬하게 붙여놓은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맑은 젊은 남자와 수줍게 웃는 아내, 그리고 그 품에 안겨 환하게 웃는 작은 소녀. 세 가족이 서 있는 배경은 다름 아닌 그 국밥집 간판 앞이었죠. 영철이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홀린 듯 어루만졌어요.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긁힌 자국이 선명한 밥상 위에 가족의 유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 유독 이 가난한 방과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은색 만년필이었습니다. 영철이 숨을 헐떡이며 그 펜을 집어들었어요. 표면에는 대성그룹의 고유 문양과 이니셜이 정교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오래전 아들이 대학에 수석 입학하던 날 자신이 직접 선물했던 바로 그 펜이었습니다. 영철은 손에 쥔 펜을 뜨거운 가슴팍에 댄 채 끄컥거리는 울음을 삼키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기기 소리와 함께 녹슨 철문이 반쯤 열리며 국밥집의 그 작은 하율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대한 노인을 발견한 하율이 흠칫하며 얼어붙었어요. 하율의 시선이 노인의 가슴에 들려있는 은색 만년필로 향했습니다. 하율의 코끝이 미세하게 실룩였습니다.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의 옷깃에서는 며칠 전 식당에서 맡았던 것과 똑같은 짙고 쌉싸름한 백단향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하율은 얼굴을 보기도 전에 후각만으로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죠. 좁고 차가운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먼저 어렵게 입을 뗀 것은 영철이었습니다. 지독한 슬픔에 쇳소리만 날 뿐이라 여러 번 헛기침을 해야만 했어요. 너 내 아버지 이름이 대체 무엇냐? 하율이 잔뜩 움츠러들며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어요. 왜요? 우리 아빠 이름은 갑자기 왜 물으세요? 영철이 무너져 내리는 목소리로 죄인처럼 애원하듯 속삭였어요. 제발, 제발 부탁이다. 그냥 아비 이름만 대답해 다오. 하율이 늙고 초라한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며칠 전 그 무섭도록 거대했던 노인의 눈빛이 지금은 한없이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을 타고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하율이 경계심을 조금 풀고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한재윤이에요. 영철의 귓가에 지난 10년 동안 그토록 사무치게 부르고 싶었던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석 자가 잔인하게 꽂혀 들어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같은 건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또박또박 내뱉은 아들의 이름, 벽에 붙은 세 가족의 빛바랜 사진, 그리고 영철의 손에 들린 은색 만년필.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그 작은 하율이 집 나간 아들이 남기고 간 이 세상 유일한 핏줄이라는 것을 피 토하듯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결국 참지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찢어질 듯 틀어막은 채 뜨거운 울음을 목구멍으로 삼켰습니다. 내가 눈먼 욕심에 눈이 멀어 내 손녀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구나. 내 핏줄이 이 추운 길거리에서 혼자 밥을 굶고 있었는데 이 못난 아비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란 말이냐? 겁에 질려 주춤거리는 아이를 향해 영철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가 이제 괜찮다. 이 할아비가 다 책임지 마. 우리 당장 이곳에서 나가자꾸나. 영철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조심스레 아이의 작은 손을 감싸주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최상무의 정보망에도 이 끔찍한 소식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방금 정보원을 통해 꼬마 아이의 신원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사고로 죽은 도련님의 딸, 즉 회장님의 유일한 친핏줄이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회장님이 수행원도 없이 홀로 그 아이의 지하방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보고를 들은 최상무가 미간을 구기며 번쩍 눈을 떴어요. 판을 통째로 엎어버린 최악의 변수였지만 동시에 눈엣 가시 같은 늙은 회장과 목격자인 아이를 한꺼번에 치워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최상무가 살기 어린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잘 됐네. 노인네가 제 발로 무덤을 파고 들어갔어. 그 주변에 대기시켜둔 애들한테 당장 쳐들어가라고 해. 서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 지하방에서 늙은이랑 꼬마 아이 오늘 새벽에 흔적도 없이 끝내버려. 지하방 안. 영철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녹슨 철문을 열어 밖으로 나서려는 찰나였습니다. 바깥 복도에서 시끄러운 발소리와 함께 둔탁한 쇠파이프가 벽을 긁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완벽하게 막힌 이 절망적인 지하실에서 영철은 과연 어떻게 자신의 유일한 핏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 뒤져. 늙은이랑 꼬맹이 이 지하에 숨어 있어. 가장 앞에 선 덩치 큰 남자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굳게 닫혀있던 지하방의 녹슨 철문을 쇠파이프로 미친 듯이 내려쳤습니다. 쾅! 쾅! 귀를 찢는 거친 파차름과 함께 자물쇠가 부서지며 철문이 산산조각 날 듯 열려 젖혀졌습니다. 곰팡내가 진동하는 좁고 어두운 방 안. 하지만 살기를 뿜어내며 들이닥친 사내들은 문을 열자마자 흠칫하며 제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모습은 손녀를 끌어안고 벌벌 떨고 있는 힘없는 늙은이의 뒷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방 한가운데 영철은 지팡이를 단단히 고쳐쥐고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영철의 넓고 단단한 등 뒤에 완벽하게 가려져 있었죠. 영철의 눈빛은 공포가 아니라 자신의 핏줄을 건드린 포식자를 찢어 죽일 듯한 섬뜩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최상무가 꾸민 이 작전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었습니다. 매수된 구청 직원을 통해 보호자 부재 미성년자 긴급 이송 서류를 이미 행정 시스템에 입력해둔 상태였죠. 도장을 먼저 찍어 아이를 합법적으로 낚아채는 쪽이 이기는 시간 싸움. 당황한 남자가 억지 미소를 띠며 위조된 구청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구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 법적으로 당장 보호시설로 이송해야 합니다. 방해하지 마시고 순순히 아이를 넘기시죠. 영철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옥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 서늘한 쇳소리로 내뱉었어요. 구청에서 온 놈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남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나 남자가 귀찮다는 듯 연장을 고쳐 잡으며 거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말기 못 알아듣는 늙은이네. 좋게 말할 때 비켜. 남자가 억지로 아이를 낚아채기 위해 영철을 향해 덤벼들려던 바로 그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갑자기 바깥 복도 쪽에서 끔찍한 비명과 함께 무언가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사내들이 기겁하며 뒤를 돌아보았죠. 바깥 복도를 지키고 있던 그들의 일행은 이미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밟고 서 있는 것은 영철의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달려온 본사 정예 경호팀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검은 양복들이 당장이라도 사륙전을 벌일 듯 지하실 입구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쇠파이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철이 차가운 눈으로 사내들을 내려다보며 씹어뱉듯 명령했습니다. 이놈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 내 발밑에 기어와서 전부 불 때까지 한 놈도 살려서 내보내지 마라. 경호원들이 사내들을 바닥에 짓누르는 동안 영철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얼어붙은 아이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아이의 얼굴을 보자 핏발 섰던 영철의 눈빛이 한순간에 눈물로 허물어졌습니다. 영철은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아이를 자신의 넓고 따뜻한 코트 자락 안으로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할아비가 왔으니 아무도 털끝 하나 못 건드릴 게야. 무서워하지 말거라, 내 강아지. 아이는 영철의 품에서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보는 작고 따뜻한 내 아들의 핏줄. 영철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속으로 수백 번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영철은 자신의 코트로 아이를 꽁꽁 감싸 안은 채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만들어낸 철통 같은 인간 방어벽을 뚫고 무사히 그 끔찍한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안전한 곳에 먼저 눕혀 재운 영철은 본사 최상층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무사히 손녀를 품에 안은 영철은 당장이라도 최상무의 목을 비틀고 싶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손녀를 물어뜯으려 했던 괴물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거대한 사냥의 판을 짜기 시작했죠. 영철의 반격은 두 가지 방향으로 숨막히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손녀의 완벽한 보호였습니다. 국내 최고 변호사들을 한밤중에 불러 모아 핏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곧바로 접수했어요. 아이는 최정예 경호팀이 24시간 철통같이 지키는 안전한 집으로 가장 먼저 옮겨졌죠. 두 번째는 최상무의 목을 조를 완벽한 올감이었습니다. 피해 복수를 시작한 영철의 정보망은 일말의 자비조차 없었어요. 최상무가 수년간 경쟁회사와 몰래 주고받은 이메일, 회사 돈 수백억을 빼돌려 스위스 계좌에 숨겨둔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은 아들의 부고를 고의로 덮어버린 비서실의 통신 기록까지 모조리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묶어줄 가장 결정적인 열쇠, 국밥집의 알바생이 영철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처음엔 발뺌하던 알바생도 자신에게 돈을 보낸 가짜 회사의 진짜 주인이 최상무라는 계좌 추적 결과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최상무의 목에 걸린 단 하나의 교수형 밧줄로
완벽하게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자신을 향해 소리 없이 조여오는 죽음의 압박을 눈치챈 최상무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검은 돈을 뿌려 자기 쪽 이사들을 모아들인 뒤 이사회에 영철을 회장 자리에서 내쫓으려는 기습 안건을 올렸습니다. 최근 회장님의 심각한 치매 증상이 회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상무는 길거리에서 주워온 꼬마 아이를 친손녀라 우기는 영철의 망상을 의심해야 한다고 이사들을 선동했죠. 10수년을 헌신한 자신을 근거 없이 의심하는 것 역시 치매 노인의 억지라며 치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목표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늙은 회장을 내쫓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이사회를 단 하루 앞둔 늦은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본사 복도 한가운데서 퇴근하려던 영철과 최상무가 우연히 마주쳤어요. 최상무가 여유롭게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비열하게 이죽거렸습니다. 회장님, 그 식당에서 냄새 맡던 시장통 꼬마 말입니다. 정말로 회장님 핏줄이 맞긴 맞습니까? 유전자 검사 같은 건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끼고 도시는 건가요? 상대의 이성을 잃게 만들려는 아주 천박한 도발이었습니다. 영철이 무거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최상무의 오만한 눈동자를 차갑게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영철의 표정에는 분노나 슬픔 따위의 그 어떤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영철은 최상무의 비아냥거리는 질문에 단 한마디의 대답도 섞지 않은 채 그저 속으로 무섭게 칼을 갈 뿐이었습니다. 내일 열릴 이사회. 과연 영철은 자신을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우는 최상무의 악랄한 덫을 부수고 진짜 괴물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운명의 이사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성그룹 본사의 거대한 대회의실안은 수십 명의 이사진들이 뿜어내는 무겁고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1층의 회전문 너머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든 경찰과 외부 특별감사팀, 식약처의 조사관들이 거칠게 로비를 밀고 들어오고 있었죠. 회의실 상석에 영철이 채 자리를 잡고 앉기도 전에 승기를 완벽히 잡았다고 착각한 최상무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치고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 복도에서 보여주었던 그 비열하고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최근 회장님께서는 심각한 노안과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개인적인 망상과 회사 일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길바닥 출신도 모르는 고아를 손녀라고 우기며 막대한 회사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 하시고 저처럼 평생을 그룹에 바친 충직한 임원을 아무 근거 없이 의심하고 계십니다. 대성그룹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회장님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최상무의 핏대선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에게 매수된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거렸죠. 그때 눈을 감고 듣고만 있던 영철이 지팡이를 짚으며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철은 변명조차 섞지 않고 곁에 서 있던 비서실장을 향해 짧게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들고 있던 묵직한 가죽 서류 묶음을 거대한 회의용 테이블 한가운데에 쾅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던졌습니다. 영철이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은 목소리로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완벽하게 썰어버렸습니다. 내가 노망이 들어 망상에나 휘둘리는 멍청한 늙은이였다면 내 턱 밑에서 숨쉬던 이런 완벽한 쓰레기들을 내 손으로 직접 솎아내지는 못했겠지. 이윽고 회의실 벽면에 거대한 빔 프로젝터 화면을 통해 끔찍한 배신의 증거들이 순서대로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 그룹 총수에 대한 독살 미수건, 알바생의 대포 계좌로 들어간 거액의 송금 내역과 최상무의 대포폰에서 전송된 VIP 오면 약 넣고 나가라는 소름 끼치는 지시 메시지 캡처본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어서 외부 기관 3곳에서 정밀하게 똑같이 확인해낸 국밥 뚝배기에 독극물 검사 결과서가 띄워졌죠. 심장을 먹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약이라는 붉은 글씨가 이사들의 눈을 찔렀습니다. 두 번째 안건, 회사 돈 수백억을 빼돌린 죄와 핵심 기술을 팔아넘긴 건 최상무가 심야에 라이벌 회사 임원과 밀실에서 몰래 주고받은 알짜배기 재산 매각 계약서, 스위스에 세운 유령 회사로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 그리고 핵심 신약 기술 자료를 통째로 빼돌린 유출 기록에 찍힌 최상무의 친필 결제 서명까지 단 하나의 반박도 불가능한 물증들이 폭격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화면에 서늘하게 뜬 것은 죽은 아들의 처참한 교통사고, 부고를 한 달 동안이나 고의로 은폐하고 보고 라인을 막아버린 비서실의 전화와 문자 차단 기록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멎어버린 회의실 안에서는 경악에 찬 이사들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오싹하게 맴돌았습니다. 안색이 흑빛으로 변해버린 최상무가 더듬거리며 악을 썼어요. 이건 전부 모함입니다. 조작된 겁니다. 저 미친 노인네가 제 권력을 빼앗으려고 억지 함정을 파놓은 거라고요. 그의 비참하고 추악한 발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회의실의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수갑을 찬 채 잔뜩 겁에 질린 알바생이 그룹을 맡는 최고 변호사와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회의실 중앙에 선 알바생은 주저없이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려 테이블 끝에서 사시나무 떨듯 서 있는 단 한 사람을 정확히 가리켰어요. 바로 모든 악행의 설계자 최상무였습니다. 더 이상의 구차한 변명이나 거짓말은 이 방안에서 한 글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사태를 관망하던 라이벌 회사는 그날 오후 즉각 언론에 서둘러 선을 긋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업은 기술을 빼돌린 이 범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대성그룹 최상무 개인이 혼자 저지른 짓입니다. 모든 방패막이가 무너져 내린 최상무는 자신의 범죄를 수족이었던 측근들에게 덮어씌우며 혼자 살아남으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을 느낀 측근들이 그날 밤 검찰에 잦은 출두에 그의 숨겨진 비자금 장부를 모조리 폭로해버렸죠. 결국 최상무는 집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파쇄기에 넣고 증거를 인멸하려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바닥에 처박히며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회장을 독살하려 한 살인미수,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가로챈 죄, 억지로 증거를 없애려 한 죄, 그리고 가짜 구청 직원을 동원해 어린 하유를 납치하려 한 혐의까지 그가 남을 짓밟으며 쌓아 올린 탐욕의 거대한 제국은 끝없는 욕심이라는 부메랑을 맞고 단 하루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멎은 이사회 직후 영철이 지팡이의 의지의 본사 건물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유리 회전문을 통과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 엄청난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어요. 거대한 로비 기둥 옆에는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작은 하율이 여전히 세상이 두려운 듯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영철이 수많은 카메라와 인파를 뚫고 묵묵히 걸어가 어깨를 움츠린 하율의 곁에 거대한 방패처럼 멈춰 섰어요. 기자들의 날선 질문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영철이 마른 입술을 떼고 장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간에서 제 곁에 선 이 아이를 두고 출신을 알 수 없는 핏줄이라며 무슨 험한 말을 떠들어대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세상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영철이 자신의 코트 자락 아래로 뻗어 불안하게 떨고 있는 하율의 작은 손을 아주 단단하고 따뜻하게 꽉 쥐었습니다. 저 아이는 독살의 위기에서 제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기 이전에 10년 전 집을 나갔던 제 불쌍한 아들이 세상에 남겨둔 이 늙은이의 하나뿐인 소중한 혈육입니다. 내 남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의 앞길을 지킬 것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로비를 채웠습니다. 영철은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자신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는 작은 손녀를 이끌며 정면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며칠 뒤 서울 외곽의 고즈넉하고 조용한 저택.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평화롭게 들려오는 거실에 편안한 차림의 영철과 말끔하게 씻은 하율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하율이 맑은 눈망울로 찻잔을 든 영철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있잖아요. 하율이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 눈에 그렁그렁 물기를 매단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요, 어른들이 고아원에 데려간다고 해서 도망쳐서 숨어 있었어요. 예쁜 옷도 싫고 맛있는 고기도 없어도 괜찮아요. 제발 저버리지 마세요. 그냥 계속 여기 있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소박하고 뼈가 시리도록 슬픈 아이의 소원에 영철의 콧잔등이 시큰하게 붉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홀로 거리를 떠돌며 어른들의 핍박 속에서 아이가 얼마나 큰 공포를 겪었을지 고스란히 전해졌죠. 그걸 걱정했던 거니? 하율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철이 무너지듯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앞으로 다가가 그 작고 앙상한 어깨를 넓은 품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찌 널 버리겠느냐? 이 할아비가 내 아빠에게 진 빚이 산더미 같은데 넌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란다. 다 내 것이야. 그날 이후 추운 겨울거리에서 홀로 밤 냄새를 맡으며 떠돌던 소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 생겼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뛰어놀 수 있는 학교가 생겼고 가족관계 증명서 위에도 대성그룹의 핏줄이라는 당당한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으로서의 이름이 처음 또렷하게 불리던 날, 하율은 영철의 품에 파묻혀 10년 동안 쌓였던 깊은 서러움을 토해내듯 펑펑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던 오전, 상처를 씻어내고 다시 평온을 찾은 그 허름한 국밥집 앞에 편안한 니트 차림의 영철과 예쁜 노란색 코트를 입은 하율이 다정하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 향한 곳은 세상을 떠난 아들이 생전에 늘 앉았던 구석 자리였습니다. 펄펄 끓는 진하고 구수한 국밥 두 그릇이 모락모락 하얀 김을 내며 낡은 테이블 위로 놓였습니다. 영철이 뜨거운 뚝배기를 마치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듯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허공에 대고 속삭이듯 음조렸습니다. 아비가 모든 걸 알아채는 게 너무 늦어서 널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내게 남긴 이 아이만큼은 내 남은 생을 다 걸고서라도 끝까지 지켜주마. 편히 쉬거라, 내 아들아. 맞은편에 앉아 식기를 기다리던 하율이 숟가락을 꼭 쥐고 뽀얀 고기 국물을 크게 한 입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몸에 퍼지자 하율의 볼이 발그레해지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진짜로 맛있는 밥 냄새만 나요. 처음 만난 이후 처음으로 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온 할아버지라는 눈물겨운 단어였습니다. 영철이 수저를 든 채로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국물을 오물거리는 아이의 예쁜 얼굴을 바라보며 참았던 깊고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의 맑은 웃음소리가 작은 가게 안을 채우는 동안 창밖으로는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을 밀어내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봄날의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국밥 냄새가 마음을 붙잡아 두더니 끝내 억눌렀던 슬픔이 조용히 터져 나온 시간이었죠. 그리움과 후회가 겹쳐 오래 남습니다. 한영철은 늦게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손에 쥔 자존심 대신 하율의 손을 택했어요. 하율은 겁을 삼키면서도 끝까지 말했고 그 한마디가 결국 서로를 살렸죠. 우리는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도 마음을 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작은 목소리 하나, 지켜내려는 마음 하나가 삶을 다시 따뜻하게 붙들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순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봉숭아 물빛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